어머니, 여기 서류 좀 보세요. 그냥 사인만 하시면 돼요. 윤말수는 창가 쪽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다. 흰색 가운 위에 덮인 얇은 담요는 오래된 솜처럼 낡아 있었고 그녀의 손등엔 링거 바늘이 얇게 꽂혀 있었다. 아들 김정우가 건넨 서류 봉투에는 굵은 글씨로 보험 변경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마른 입술이 조금 떨렸다. 정우야, 이게 뭐라고 했지? 김정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의 손에 펜을 쥐어주었다.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어머니 보험 계약자 이름만 잠깐 제 명의로 바꾸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돌려드릴게요. 말수는 그 말을 곱씹었다. 보험, 계약자, 명의. 세 단어가 머릿속에서 묘하게 엉켰다. 그녀는 아들이 이런 서류를 직접 들고 올 만큼 절박한 이유를 잘 알고 있었다. 1년 전 그가 사업을 접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예감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회색 건물 사이로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며느리 박선영은 침대 곁에서 두 손을 꼭 모은 채 웃고 있었다. 어머니, 정호가 요즘 많이 힘들어요. 병원비도 그렇고 다 어머니께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잠깐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녀의 말투는 지나치게 부드러웠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냉기가 느껴졌다. 말수는 펜을 든 손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물었다. 그래, 그럼 서류는 내가 천천히 읽어볼게. 이런 건 확인은 해야지. 박선영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러나 곧 미소를 되찾으며 말을 이어갔다. 어머니, 그럴 필요 없어요. 내용은 다 같아요. 그냥 이름만 바뀌는 거니까요. 그때 간병인 최정자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어머니, 주사 시간이에요. 그녀는 잠시 눈짓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보았다. 병실 공기가 얼음처럼 식었다. 김정우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제발 좀 믿어주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윤말수는 천천히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한때 그 눈동자는 따뜻했지만 지금은 어디선가 닫혀 있었다. 그래, 가족이지. 그래서 더 조심해야지. 짧은 대화였지만 그 사이 병실엔 묘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박선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니 돈에 욕심 있겠어요? 그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서류를 봉투에 넣었다. 윤말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끝을 바라봤다. 매니큐어로 덮인 손톱, 반짝이는 반지, 그리고 빈틈없는 표정. 그녀의 눈에 잠시 오래된 기억이 스쳤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울지도 못하던 그날, 상주석 옆에 앉아 있던 선영의 미묘한 눈빛. 그때도 이렇게 차가웠다. 정호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럼 일단 두고 갈게요, 어머니. 나중에 사인해 주세요. 그래, 두고 가. 내가 읽어볼게.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에선 이미 서류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다. 지난주 우연히 약장 서랍을 정리하다 발견한 보험 안내장. 계약자 이름이 이미 변경되어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래된 친구이자 간병인인 최정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자야, 나 좀 도와줄래? 내가 이 집안에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생겼어. 병실을 나서는 아들 부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윤말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람이 돈 앞에서 얼마나 작아지는지 내가 직접 보게 될 줄이야. 그녀의 시선은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로 향했다. 보험, 변경 동의서. 그 글자가 마치 검은 먹물처럼 스며들었다. 밖에서는 간병인이 주사기를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다. 언니, 저 사람들 너무 수상해요. 나라도 같이 봐드릴게요. 윤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정자야. 이번엔 내가 먼저 준비할 거야. 창밖에 눈발이 서서히 먹고 있었다. 병실 안 공기는 여전히 싸늘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결연했다. 간병인 아줌마는 오늘부로 그만두셨어요. 박선영의 목소리는 병실 문을 열며 흘러들었다. 그녀의 뒤에는 정호가 어색한 얼굴로 서 있었다. 윤말수는 미처 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한 채 고개를 들었다. 그만두다니? 왜? 어머니,
정자 아줌마가 갑자기 집안일이 생겼대요. 며칠 전부터 몸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쉬시라 했죠. 박선영은 짧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미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윤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링거대에 매달린 투명한 액체가 또록또록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다. 그녀는 그 소리가 마치 시간의 똑딱임처럼 느껴졌다. 무엇인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 같았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래. 그래도 인사라도 했어야지. 정자가 나한테 아무 말도 없이 갔단 말이야. 아휴 어머니. 그분이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분이에요? 솔직히 간병비도 너무 비쌌잖아요.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간병할게요. 그게 가족이 하는 일이지요. 박선영은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손수건으로 윤말순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지 않았다. 너무 차가운 손이었다. 어머니, 이제 저만 믿으세요. 약도 제가 챙길게요. 병원비도 제가 정리할 거예요. 그녀는 한 손으로 윤말순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그 동작은 어딘가 모르게 연극 같았다. 윤말순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그러나 그 말 끝에 담긴 무게는 박선영이 느끼지 못했다. 그날 오후 병실 창문 바깥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윤말수는 며느리가 자리를 비운 틈에 서랍을 열었다. 정자가 두고 간 작은 노트가 있었다. 첫 장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언니, 혹시 몰라서 이 기록 남겨놔. 보험증권 원본은 내가 안전하게 보관했어. 연락 필요하면 뒷페이지에 번호 있어. 그녀는 노트를 덮었다.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렇지. 정자가 그럴 줄 알았지. 문이 열렸다. 박선영이 들어와 손에 죽을 들고 있었다. 어머니, 죽 식으니까 이제 드세요. 제가 아까 소금 간도 했어요. 그녀는 밥숟가락을 들며 은근히 미소 지었다. 윤말수는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는 천천히 삼켰다. 맛있네. 내가 직접 끓였니? 그럼요. 이제 어머니 간병은 제가 맡을게요. 밖에서 이상한 사람 들이지 말고요. 그녀의 말끝이 묘하게 단호했다. 윤말수는 죽 냄새 속에서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다. 남편의 병실, 의사와 간호사 사이를 뛰어다니던 자신, 그리고 아들 정호의 울먹이던 얼굴. 그때의 자신은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제는 무너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미 너무 많이 잃었으니까. 선영아.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응, 어머니. 사람은 말이지. 은혜는 못 갚아도 빚은 꼭 갚고 살아야 돼. 박선영은 멈칫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것도 아냐. 그냥 옛 생각이 나서 하는 말이야. 그날 밤 병실 불이 꺼지고 정적이 내렸다. 윤말수는 베개 밑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화면에 저장된 이름 하나, 정자. 그녀는 천천히 메시지를 보냈다. 정자야, 노트 잘 봤다. 이제 내 말대로 시작하자. 문 밖에서 비가 천천히 그쳐가고 있었다. 어둠 속 박선영의 그림자가 문틈 아래에 잠깐 비쳤다가 사라졌다. 윤말수는 미세하게 웃었다. 이제 내가 얼마나 멀리 가나 한번 보자. 병실 안에는 다시 정막이 내려앉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건 절망이 아니라 계산된 기다림이었다. 어머니, 이건 병원비 정산 서류예요.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며느리 박선영이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손엔 또 한 장의 서류가 들려 있었다. 이번엔 색깔이 달랐다. 노란색 종이에 인쇄된 글씨들이 빼곡했다. 윤말수는 그 종이를 받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멀리 복도 쪽을 바라봤다. 정호는 어디 갔니? 출장이에요. 이번 주엔 못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다 챙기려고요. 박선영은 말끝을 부드럽게 낮췄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상할 만큼의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병원비도 제가 알아서 냈고 이제 보험금만 나오면 정호도 한숨 돌릴 거예요. 그녀는 일부러 보험금이라는 단어를 또렷하게 말했다. 윤말순의 시선이 천천히 멈췄다.
창가 쪽에 비치는 하얀 눈빛이 며느리의 얼굴 위로 번졌다. 그래, 고맙다. 너 참 애쓴다. 그녀의 말투엔 아무 감정이 없었다. 평온했지만 그 평온이 오히려 불안했다. 며느리는 입술을 다물었다. 뭔가 허전한 기분이었다. 어머니가 점점 달라지고 있었다. 예전에는 말 한마디에도 고개를 끄덕이던 그 사람이 요즘은 자꾸 눈으로만 웃었다. 그녀는 병실 탁자 위에 영양제 병을 가지런히 놓으며 말했다. 어머니, 내일은 보험사 직원이 방문하실 거예요. 만기일이라 확인차 온대요. 그 말에 윤말수는 미묘하게 미소 지었다. 보험사 직원이라 젊은 사람이라던데. 네, 장도윤 씨요. 깐깐한 분이라는데 제가 미리 서류 다 챙겨놨어요. 그녀는 가방을 열어 한 뭉치의 복사본을 꺼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 김정호, 그리고 그 아래 보조계약자 박선영. 윤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열심히 했구나. 그런데 선영아. 네, 사람이 너무 일찍 정리해두면 운이 달아난다고 하더라.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묘하게 단단했다. 박선영은 순간 말을 잃었다. 그러나 고덕지 웃음을 지었다. 어머니, 미신 믿으세요? 전 그런 거 안 믿어요. 지금은 현실이에요. 그녀는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었다. 윤말수는 그 손끝을 가만히 바라봤다. 손끝이 흔들리지 않았다. 너무도 정확한 움직임이었다. 그것이 바로 그녀의 성격이었고, 바로 그 정교함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병실 문이 살짝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다. 박선영 씨, 잠시만요. 약국에서 연락 왔어요. 처방전 확인이 필요하대요. 아, 네. 금방 다녀올게요. 그녀가 나가자 병실 안엔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다. 윤말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벽 쪽을 바라봤다. 그곳에는 CCTV처럼 작은 카메라가 달려 있었다. 간병인 정자가 떠나기 전 설치해둔 장치였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제 내가 나를 지켜보던 눈빛을 내가 대신 지켜볼 차례구나. 잠시 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간호사가 아닌 남자 목소리였다. 실례합니다. 윤말순 어르신 병실이 여기 맞나요? 보험사 직원 장도윤이었다. 말순은 천천히 일어나 그를 바라봤다. 그래요, 젊은이. 내가 윤말순이에요. 어르신, 서류 검토 때문에 잠시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기록이 있어서요. 이상한 기록?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름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윤말순님 외에 박선영님이 수익자로 되어 있는데 며칠 전 동일한 서류가 말순재단 명의로 다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선영이 문 밖에서 들어오던 순간이었다. 그건 제가 한 거예요. 어머니께서 예전에 바꾸라고 하셨잖아요. 장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그건 어르신 본인 명의에서 직접 서명된 서류입니다. 오늘 아침 9시에 접수됐습니다. 어르신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죠. 박선영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는 병원에 계셨는데. 윤말수는 그때 처음으로 큰 소리로 웃었다. 그래, 내가 병원에 있지. 하지만 세상은 전화 한 통이면 다 움직이더라. 그녀는 이불 속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다. 하얀 종이 위에는 새로운 이름이 있었다. 보험 계약자 윤말순 기부처 말순복지재단. 이제 이건 내 이름이 아니야. 내 인생이야. 병실 안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장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확인되었습니다, 어르신. 그리고 박선영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갔다. 윤말수는 다시 침대에 기대며 말했다. 선영아, 내가 내 마음을 몰랐을까. 사람 욕심이란 게 얼마나 깊은지 나도 살아봐서 알아. 하지만 그 욕심, 너무 깊게 파면 결국 본인 무덤이 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엔 어떤 결심이 있었다. 창밖에 눈이 그치고 있었다.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지고 있었지만 그 밝음은 누군가에게는 냉혹한 조명이 될 뿐이었다. 윤말수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첫 번째 막은 끝났네. 정호야, 어머니 모시고 집으로 좀 옮기자. 병원비도 그렇고
이제는 요약만 하면 되잖아. 며느리 박선영의 목소리가 부엌을 울렸다.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식탁 위엔 각종 서류와 보험용 청구서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윤말수는 휠체어에 앉은 채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집은 한때 웃음이 많던 공간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말 한마디에도 긴장이 서려 있었다. 벽시계의 초침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정호가 고개를 들었다. 선영아, 그렇게 급할 게 뭐야? 아직 어머니 회복 중이시잖아. 그러니까 집에서 편하게 모시자는 거잖아요. 병원비만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요. 그 돈이면 우리가 간병인도 따로 둘 수 있죠. 간병인은 필요 없어. 내가 있잖아. 윤말수는 부엌 쪽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선영아, 내가 직접 돌본다고 했지? 네, 어머니. 제가 정성껏 모실게요. 약도 제가 챙길 거고요. 그럼 나도 부탁 하나 할게. 뭔데요? 약을 줄 때마다 날짜를 적어도 깜빡할 수도 있으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러나 그 말엔 묘하게 날이 있었다. 박선영은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어머니. 꼼꼼하게 적어둘게요. 그녀의 입꼬리는 미묘하게 떨렸다. 그날 저녁, 윤말수는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거실에는 사진 액자들이 줄지어 있었고, 먼지가 희미하게 빛을 반사했다. 남편의 사진 앞에 오래된 향로가 있었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여보, 이 집이 참 낯설지. 그래도 내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갈게요. 그때 박선영이 방문을 살짝 열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요. 그래, 고마워. 박선영은 물컵과 알약을 내밀었다. 이거 어제랑 같은 약이에요. 주치의가 바꿨다더라고요. 윤말수는 약을 받아들었지만 삼키지 않았다. 내가 준 건 늘 믿지. 그녀는 천천히 약을 혀 밑으로 밀어 넣은 척하며 물을 삼켰다. 박선영이 나가자 그녀는 곧장 손수건을 꺼내 그 알약을 조심스레 감쌌다. 그리고 서랍 속에 넣어두었다. 그 안엔 이미 6개의 알약이 있었다. 색깔도 모양도 제각각이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생각했다. 약을 바꿨다 그 말은 뭔가 숨기고 있다는 뜻이지. 그날 밤 정우는 서재에서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다. 선영아, 우리 보험금 말이야. 어머니 명의로 된 게 기부된 거 맞지? 그럼 그건 이미 끝났어. 다른 것도 있잖아. 작은 실비보험은 아직 내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걱정 마. 선영아, 우리 이러는 거 어머니 알면 어때? 당신도 빚이 얼만데. 어머니도 이제 오래 못 버티셔. 난 그냥 준비하는 거야. 문틈 사이로 그들의 대화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윤말수는 숨을 죽였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했다. 오래된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휴대폰 하나를 꺼냈다. 화면 속 연락처 정자. 그녀는 짧게 문자를 보냈다. 정자야, 알약 분석 좀 부탁해. 어제 준 약까지 합쳐서. 그녀는 휴대폰을 닫고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오래된 한 장면이 스쳤다. 젊은 시절, 교단 위에서 아이들에게 말하던 자신. 거짓말은 언젠가 들통나고 욕심은 결국 자신을 삼킨단다. 그때 칠판에 남았던 분필 자국처럼 그 말이 지금 다시 떠올랐다. 다음 날 아침, 부엌 식탁 위엔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병원 검사지. 박선영이 그것을 열어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검사 결과 약물 이상 검출. 옆에는 붉은 펜으로 적힌 메모가 있었다. 선영아, 이건 어제 내가 직접 내 입에 넣어준 약이더라. 그녀는 그 자리에서 종이를 구겨버렸다. 손끝이 떨렸다. 이 노인네가. 숨을 고르며 서재로 들어가더니 남편에게 말했다. 정호야, 어머니가 의심하는 것 같아. CCTV라도 설치했나 봐. 설마 어머니가 그런 걸 하시겠어? 모르지. 하지만 이번엔 내가 먼저 움직일 거야. 그녀의 눈빛은 서늘하게 빛났다. 윤말수는 방 안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창문을 향해 시선을 옮겼다. 창밖의 바람이 살짝 흔들리고 유리창 너머엔 달빛이 번졌다.
그래, 선영아. 내가 먼저 움직이겠다면 나도 더 이상 늦지 않게 해야겠지. 그녀의 손끝이 천천히 책상 서랍 쪽으로 향했다. 안쪽엔 한 통의 봉투가 있었다. 위장이 온 서류 변호사 한기석의 서명이 선명했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레 꺼내며 속삭였다. 이제 내 이름으로 다시 시작할 시간이야. 밤은 깊어갔고 부엌의 시계는 정확히 자정에 멈췄다. 그 시계 소리마저도 이제는 윤말순의 편이었다. 어머니, 내일은 보험사에서 다시 온대요. 지난번 서류에 오류가 있었대요. 박선영은 침대 시트를 펴며 말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는 서두름이 스며 있었다. 윤말순은 방금 먹은 죽 그릇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오류라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분이 뭐라던데요. 기일이 이번 주까지래요. 이번에 확실하게 서류 끝내야 한다고요. 윤말순은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더 이상 의심도 분노도 없었다. 대신 오래된 평정이 있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다. 정호는 출장이에요. 어머니, 이번엔 제가 혼자 다 챙길게요. 그게 편해요. 그렇구나. 그래, 내가 편하면 됐다.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햇살이 얇게 쏟아지고 있었고 먼지들이 빛 속에서 흩날렸다. 마치 시간의 입자처럼 묵묵히 내려앉는 무언가. 그날 오후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보험사 직원 장도윤이었다. 윤말순 어르신, 지난번에 처리했던 건 이상 없습니다. 다만 추가 확인 사항이 있어서요. 추가 확인. 네. 이번엔 보험금의 지급 계좌가 변경되어 있어서요. 계좌? 박선영이 옆에서 말했다. 그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어머니 대신 제가 관리하니까요. 장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절차상 어르신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서명을 요청했다. 윤말순은 펜을 들지 않았다. 잠깐만요, 젊은이. 내가 마지막으로 확인할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지급 계좌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죠? 박선영 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박선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건 어머니가 동의하신 거잖아요. 그래? 윤말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동의한 서류, 내가 직접 다시 보고 싶구나. 장도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태블릿 화면을 돌려보였다. 윤말순은 손가락으로 서명을 따라가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게 내 글씨라고 생각했나 보네. 박선영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내 필체가 아니야. 내 글씨는 이렇게 흐리지 않아. 내가 교사였던 사람인데 이런 획은 내 손에서 안 나와. 잠시 정적이 흘렀다. 장도윤이 당황한 표정으로 화면을 내렸다. 어르신, 혹시 서류 위조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능성은 아니지. 확실하지. 윤말순은 천천히 이불 밑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건 그녀가 직접 공증받은 문서였다. 서명 위조 확인 요청서 변호사 한기석. 이 서류는 이미 변호사 사무실에도 전달됐어. 그리고 내가 나 몰래 옮겨둔 계좌 기록도 이미 조회됐단다. 박선영은 순간 말을 잃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그게 아니라? 윤말순이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다. 내가 내 보험금을 자기 계좌로 옮긴 게 아니라면 왜 내 인감도장이 내 방 서랍에서 나왔겠니? 박선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런 소릴? 정자가 봤어. 그 한마디에 그녀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정자 아줌마가요? 그래. 내가 그 사람을 내쫓았다고 생각했지. 근데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사람은 사람을 믿는 법이 있거든.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단단했다. 박선영은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한기석 변호사입니다. 문 앞에 선 남자가 고개를 숙였다. 윤말순 선생님, 말씀하신 서류 처리 다 끝났습니다. 오늘 자로 보험 명의는 공식적으로 말순복지재단으로 이전 완료됐습니다.
박선영은 손끝이 허공에서 떨리고 있었다. 윤말수는 미소 지었다. 선영아, 세상에 돈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아니? 그녀는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내 욕심이야.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무너졌다. 박선영의 얼굴은 붉게 상기됐고 눈동자엔 두려움이 번졌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윤말수는 다시 창밖을 보았다. 하늘엔 봄비 같은 눈이 내리고 있었다. 눈이 참 고와라. 다 씻어 내려가겠지. 그녀의 시선이 창밖에서 멀어지지 않았다. 이제 곧 다 끝나겠구나. 집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오직 윤말순의 차분한 숨결만이 남았다. 그리고 그 숨결 속에서 오래된 정의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박선영 씨 맞으시죠?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현관문 너머로 들렸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흘러들어왔지만 그날의 공기는 이상하게 무거웠다. 윤말수는 거실 의자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문 밖에 선 남자는 검은 코트를 입은 형사였다. 박선영이 놀란 얼굴로 문을 열었다. 네, 그런데요? 형사는 신분증을 내밀며 차분하게 말했다. 보험 서류 위조 및 인감 도장 불법 사용 건으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잠시 동행해 주시겠어요? 박선영은 얼굴이 굳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적 없어요. 형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조사에 협조하시면 됩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 남편 김정호를 바라봤다. 정호야, 무슨 일이래? 정호는 아무 말도 못했다. 눈앞의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대로 차를 들고 있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일처럼 담담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경찰이 왜 여길? 그녀는 아들의 말을 끊었다. 정호야, 내 아내가 내 이름을 도용했단다. 그리고 그 서류로 보험금을 옮겼어. 그게 죄인지 몰랐니? 어머니, 그건 오해야요. 선영이가, 오해는 이미 지나갔어. 이제는 결과만 남았지. 윤말수는 차를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다. 휠체어에 손을 얹으며 형사에게 말했다. 저는 고소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사실 확인은 부탁드려요. 형사가 고개를 숙였다. 네, 어르신. 박선영은 울먹이며 소리쳤다.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가족끼리 이런 일로 경찰까지 부르시다니. 가족이니까 그랬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남이면 이렇게까지 안 했겠지. 하지만 내가 내 가족이니까 내 이름으로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박선영은 결국 경찰의 손에 이끌려 나갔다. 정호는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윤말수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정호야. 네. 사람은 자신이 한 선택만큼의 벌을 받는단다. 내가 그 옆에 있었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한 것도 죄야. 정호의 어깨가 축 처졌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그냥 무서워서. 무서운 게 돈이었니? 아니면 진실이었니? 그녀의 질문은 칼처럼 파고들었다.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직 무겁게 흐르는 공기만이 대답처럼 남았다. 형사들이 떠난 후 윤말수는 거실 한가운데 놓인 작은 금고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남편의 반지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반지를 꺼내 손에 끼웠다. 이 집은 결국 이 꼴이 됐네, 여보. 그래도 이제 됐어. 다시 제자리로 돌려놨으니까. 그녀는 작은 서류 봉투를 꺼내더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김정호 앞으로. 정호야, 이건 내 이름으로 된 계좌야. 내가 남겨둔 건 그거 하나뿐이야. 하지만 이 돈은 벌이 아니라 벌이야. 내가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을 때만 써라. 정호는 손을 떨며 그 봉투를 바라봤다. 엄마, 나 정말 그렇게 나쁜 놈이었어요? 그건 내가 아니라 내가 제일 잘 알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엔 피할 수 없는 진심이 있었다. 밤이 찾아오자 집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며느리의 짐이 치워진 거실은 이상할 만큼 넓어 보였다. 윤말수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다.
겨울 냄새가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정자 언니, 뉴스 봤어? 그 여자 체포됐대. 그녀는 조용히 답장을 썼다. 응, 봤어. 근데 아직 끝난 건 아니야.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마지막 걸음만 남았지. 이번엔 내 손으로 끝내야 해. 밤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창가에 걸린 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 묵은 복수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발걸음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겨울 햇살이 얇은 커튼을 뚫고 들어와 식탁 위에 유리컵을 반짝이게 했다. 윤말수는 휠체어에 앉아 서류 더미를 천천히 넘기고 있었다. 잔잔하게 끓는 보리차 냄새가 공기 속을 채웠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윤말순 선생님, 저 한기석입니다. 낯익은 목소리였다. 그녀의 옛 제자이자 변호사 한기석이었다. 말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기석이구나. 들어오렴.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여기 서류 전부 확인 끝났습니다. 재단명의 이전도 오늘 자로 마무리됐어요. 이제 보험금과 예금 모두 말순복지재단으로 이전 완료됐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했구나. 돈이 아니라 이름을 남기고 싶었어. 내 이름으로는 욕심이 따라붙을 테니. 한기석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선생님,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가족이란 게. 가족? 그녀는 살짝 웃었다. 가족이란 건 말이지. 믿음이 있어야 유지되는 거야. 피가 섞였다고 다 가족은 아니지. 내 아들도, 내 며느리도 결국 피보다 돈을 선택했어. 그럼 그건 가족이 아니야. 그녀는 차를 따르며 천천히 말했다. 기석아, 내가 너를 가르칠 때 늘 했던 말 기억하니? 정의는 사람의 손에서 시작된다. 그 말이 이제야 내게 돌아왔네.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 저는 그 말로 지금까지 변호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 그럼 잘한 거야. 이번 일도 내가 맡아줘서 고맙다. 내가 죽고 나서 이 재단이 아이들 학비나 노인복지에 쓰이면 그걸로 충분해. 선생님,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기석아. 그녀가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사람이 언제 떠날진 몰라. 하지만 준비 안 된 이별만큼은 피하고 싶단다.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묘한 결심이 느껴졌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아들 김정우가 들어왔다. 엄마, 변호사님 오셨네요. 그의 얼굴엔 피곤함이 짙게 깔려 있었다. 한기석은 살짝 고개를 숙였다. 김정우 씨, 안녕하세요. 일단 모든 처리 절차는 끝났습니다. 절차라뇨? 정호가 멍한 표정으로 물었다. 보험금과 예금은 모두 재단으로 이전됐습니다. 선생님께서 미리 위임하셨습니다. 정호는 순간 숨을 멈췄다. 뭐라고요? 그녀는 고요히 그를 바라보았다. 정호야, 내가 그 돈을 바라보는 눈빛이 이미 변해버렸어. 그래서 그 돈을 더 이상 내 앞에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지. 정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내도 벌 받고 나도 이러면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그럼 처음부터 그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내가 어렸을 때 교과서 찢어먹고 울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때 나는 너에게 손바닥을 대고 물었지. 잘못했니? 그때 너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 그런데 지금은 아무런 눈물도 없네. 정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손끝이 떨렸다. 엄마, 나 정말 그때처럼 다시 할 수 있을까? 그건 내 몫이야. 한기석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선생님, 서류는 여기 두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재단 등록 공고가 나갑니다. 그래, 수고했다, 기석아.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다 끝났구나. 문이 닫히고 정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엄마, 나 이제 뭐 해야 해요? 살아. 다시 사람답게. 그녀는 조용히 차잔을 들어 올렸다. 그게 내가 나한테 빚은 마지막 효도야.
창밖에서는 눈이 천천히 녹고 있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윤말순의 눈빛도 그 물방울처럼 투명해 보였다. 이제 진짜 봄이 오겠지. 하지만 그 봄이 내 마음에도 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직 그 말이 오래도록 귓가에 남았다. 다시 사람답게 살아라. 그날 밤 윤말순은 서랍 속에서 작은 메모를 꺼내 써 내려갔다. 말순복지재단 첫 지원금은 간병인 정자에게. 그녀가 내 마지막 믿음을 지켜줬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다. 그래, 정자야. 내 덕에 여기까지 왔다. 고맙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바람 한 줄기가 창문을 스쳤다. 그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들었다. 마치 오래된 한숨이 이제야 노연하는 듯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다. 창문 너머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가느다란 빗방울이 유리창에 닿을 때마다 작은 원을 그렸다. 언니. 낮은 목소리. 간병인 최정자였다. 윤말순은 잠시 멈췄다가 미소 지었다. 왔구나, 정자야. 정자는 조심스레 병실 안으로 들어와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언니가 부탁하신 약 성분 검사 결과예요. 약국에서 확인해 보니까 그 알약엔 수면제가 들어 있었대요. 독성은 없지만 장기 복용하면 의식 저하가 올 수도 있대.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말의 무게는 컸다. 윤말순은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어. 선영이가 처음 죽을 끓여왔을 때부터 냄새가 달랐거든. 이제 다 끝났죠, 언니. 그 여자도 벌받았고. 아니, 아직은 안 끝났어.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정자야, 사람의 잘못은 법이 심판할 수 있어. 하지만 마음의 죄는 누가 심판하겠니? 그건 스스로 무너져야 끝나는 거야. 정자가 의자를 끌어와 그녀 곁에 앉았다. 언니, 그래도 속은 좀 시원하시죠? 시원하지. 하지만 허전하기도 해. 내 아들이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다. 나는 이제 그의 얼굴을 봐도 예전처럼 미워할 수가 없어. 그냥 불쌍하더라. 정자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언니, 세상에 그런 어머니는 없어요. 나였으면 벌써 끊었을 거예요. 끊을 수가 없지. 그게 피라는 거야. 피는 미워도 버릴 수가 없어. 말수는 잠시 침묵했다. 빗소리가 창밖에서 한층 커졌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정자에게 내밀었다. 이건 내가 쓴 일기야. 요즘은 하루 한 줄씩만 써. 글씨가 떨려서 많이는 못 쓰겠더라. 정자가 조심스럽게 펼쳐봤다. 맨 앞장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사람의 마음은 끝까지 가봐야 안다. 그 끝이 사랑이면 기적이고 욕심이면 파멸이다. 정자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언니, 이거 책으로 내도 되겠어요. 요즘 이런 글 귀한데. 그럴까? 그럼 제목은 말순이의 기록이라고 해볼까? 좋네요. 근데 언니, 이제 좀 쉬셔야죠. 몸도 약하시고. 그래야겠지.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았어. 무슨 일인데요? 정호야. 걔를 한번 만나야지. 마지막으로. 정자의 눈이 커졌다. 언니, 그 사람 아직 연락도 없잖아요. 있더라. 어제 전화가 왔어. 정호 씨가요? 그래. 울더라. 그녀는 천천히 휠체어를 돌려 창가로 향했다. 그 애 목소리 참 오랜만이었어. 엄마, 미안해요. 그 한마디만 하더라. 근데 그 말이 참 무겁더라. 정자는 가만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언니, 그럼 만나보세요. 그래야 진짜 끝나죠. 그래, 내일쯤 오겠다고 하더라. 윤말수는 창문을 바라봤다. 빗방울이 천천히 굵어지고 있었다. 정자야, 넌 알지? 나는 복수하려던 게 아니었어. 그냥 가르쳐주고 싶었어.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 언니, 그게 진짜 복수예요. 사람 마음에 남는 복수.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 그런 거겠지.
그때 창문 사이로 햇살 한 줄기가 스며들었다. 빗방울 사이로 빛이 반짝였다. 윤말수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그 빛을 바라봤다. 정자야, 세상은 결국 이렇게 돌아오더라. 아무리 어두워도 결국 밝아지더라. 정자는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손등을 살짝 덮었다. 언니, 참 오래 버텼어요. 응, 이제 정말 끝까지 가야지. 그래야 내 마음도 편하겠지. 그녀는 빗속을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다. 내일 정호를 만나서 그 말 해줄 거야. 사람답게 살라고. 이번엔 진짜로. 창밖에선 봄비가 천천히 그치고 있었다. 남은 빗방울들이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그 빛 아래 윤말순의 눈동자는 고요했지만 깊었다. 그 눈빛엔 슬픔이 아니라 오래된 용서의 색이 있었다. 요양병원 면회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다. 한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공기가 녹아 창문 밖 나무 가지에 물방울이 반짝이고 있었다. 윤말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손등을 살짝 덮은 담요를 고쳐 덮었다. 문 너머로 들어온 건 김정우였다. 며칠 새 수염이 자랐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그가 어머니 앞에서 서성이다가 조심스레 인사를 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그녀는 눈을 천천히 들었다. 그래, 왔구나. 많이 늙었네. 정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엄마가 더 그러시죠. 그래도 내가 아직은 정신은 말짱하다. 정호는 의자에 앉았다. 잠시 아무 말도 없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다. 엄마, 나 할 말이 있어요. 그래, 해봐라. 그는 고개를 숙였다.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날 보험 서류건 말이에요. 사실 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선영이가 한 짓인 거 알았는데 그냥 눈 감았어요. 나도 그 돈이 필요했으니까. 윤말수는 눈을 감았다. 그래, 알고 있었다. 정우는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럼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막는 건 쉬워. 하지만 그걸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건 어렵지. 나는 내가 끝까지 어디까지 가는지 보고 싶었어. 정호의 어깨가 무너졌다. 엄마, 나 정말 후회돼요. 경찰이 아내 데려갈 때 그게 내 탓이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숨이 막혔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사람이 후회할 수 있으면 아직 살아있는 거야. 정호는 눈시울을 붉혔다. 근데 엄마, 그 돈 다 재단으로 넘기셨다면서요? 왜요? 그건 엄마 평생 모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넘긴 거야. 평생을 벌어서 뭐하니? 결국 욕심 때문에 상처만 남았는데 그 돈이 내 손에 있는 한 넌 다시 욕심낼 거야.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병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다. 그 대신 너한테는 하나 남겼다. 뭔데요? 삶. 다시 시작할 기회. 엄마. 윤말수는 조용히 웃었다. 너 아직 늦지 않았다.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잘못을 끝까지 끌어안으면 죄인이 되고 내려놓으면 다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데 나 같은 놈이 어떻게 다시 사람이 되겠어요. 일해서, 사람답게 일해서 내 손으로 밥 벌어먹고 살면 그게 사람이지. 정우는 고개를 떨궜다. 눈물이 흘러 손등에 떨어졌다. 엄마, 나 이제라도 엄마 곁에 있을게요. 모시고 살게요. 다시는 실수 안 할게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 내 곁에 있을 필요 없어. 내가 나 없이도 똑바로 서는 걸 보고 싶다. 그게 진짜 효도야. 정호는 그 말에 울음을 터뜨렸다. 소리 내지 못하고 어깨만 떨렸다. 윤말수는 조용히 손을 뻗어 그의 손등을 덮었다. 정호야, 울어라. 그게 내가 다시 시작하는 첫걸음이야. 그녀의 손은 작고 따뜻했다. 오랜 세월의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다. 그 손이 그의 손 위에 얹히자 정호의 눈물이 더 세게 흘렀다. 엄마, 나 정말 미안해요. 아버지한테도 엄마한테도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놈이 어디 있니? 대부분은 그냥 변명만 하지. 너는 아직 괜찮다.
윤말수는 천천히 손을 뗐다. 이제 그만 가라. 회사든 뭐든 다시 시작해라. 선영이는 법의 심판을 받겠지만 넌 사람의 심판을 받아라. 내 양심한테.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물이 번진 얼굴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엄마, 고맙습니다. 가라. 굳이 오지 않아도 돼. 나는 잘 있어. 그가 문 밖으로 나가자 병실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그녀는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다. 그래, 잘 가라. 사람답게 살아라, 정우야.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흩어졌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쏟아졌다. 그 빛 속에서 윤말순의 눈빛은 잠시 젖어 있었지만 그 눈물의 끝에는 오래된 평화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요양병원 복도 끝 창가에 앉은 윤말순은 편지지를 꺼내 들었다. 손가락이 조금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창밖으로는 봄이 완전히 찾아오고 있었다. 노을빛이 유리창에 부딪혀 방 안가득 따스한 주황색을 깔았다. 그녀는 천천히 펜을 움직였다. 정우야, 내가 떠난 뒤 병실이 조용하구나. 사람은 참 이상하지. 시끄러울 땐 조용한 게 좋고 막상 조용하면 그 시끄러움이 그립단다. 그녀는 잠시 펜을 멈췄다. 그리고 웃었다. 그래도 이제는 후회 없어. 다시 글씨를 이어갔다. 나는 내가 처음 울던 날을 기억한다. 작은 손으로 내 옷자락을 붙잡고 울면서도 웃던 너. 그때 나는 생각했지. 이 아이는 평생 내 자랑이 되겠다고. 그런데 살아보니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라.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버텨야 하는지. 펜 끝에서 작은 점이 번졌다. 그래도 이제 알겠다. 너는 나를 배신한 게 아니라 세상에 지친 거였지. 나는 늦게야 그걸 깨달았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간호사가 들어와 약 봉지를 건넸다. 고마워요. 오늘은 내가 알아서 먹을게요. 윤말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간호사가 나간 뒤 그녀는 탁자 위에 봉투를 가볍게 쓸어냈다. 거기엔 김정우 앞으로라고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또 한 줄이 있었다. 사람답게 살면 다시 만나자. 그녀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고무줄로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 침대 옆 서랍을 열어 넣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화면엔 정자라는 이름이 떴다. 정자야, 응. 잘 지내. 나? 이제 다 됐어. 언니, 내일 퇴원하시죠? 같이 나갈까요? 그래, 같이 나가자. 나도 이제 집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야지. 그녀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왔다. 멀리서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래, 이제 됐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병실 구석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남편의 오래된 사진이 걸려 있었다. 여보, 나 이제 당신 곁으로 갈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엔 무겁지 않게 마음 가볍게 갈게요. 그녀는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골랐다.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다. 커튼 끝이 그녀의 손끝을 스쳤다. 그녀는 그 바람 속에서 미소 지었다. 그날 밤 윤말수는 잠들듯 조용히 숨을 고르며 앉아 있었다. 침대 위에 놓인 봉투 하나, 그 옆에는 작게 접힌 노트 한 권이 있었다. 표지엔 단 한 문장. 욕심은 남의 것을 빼앗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잃는 것이다. 창문 너머 새벽빛이 서서히 번졌다. 병실 안 공기가 달라졌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며 오래된 평화를 닮은 미소를 남겼다. 그리고 그날 아침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윤말수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탁자 위엔 편지 한 통과 찻잔 하나가 남아 있었다. 찻잔 속 물은 미지근했고 그 위로 빛이 잔잔히 깔려 있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 웃음은 마치 누군가의 마지막 인사처럼 따뜻하게 번져갔다. 윤말순이 세상을 떠난 지 한 달 후 뉴스 한 편이 방송됐다. 윤말순 선생, 전 재산 사회 기부.
말순복지재단 첫 장학금 지급. 기자는 잔잔하게 말했다. 그녀의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녀의 뜻은 남았다. 그날 저녁, 김정호는 TV를 끄지 못한 채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화면 속 사진 한 장, 어머니의 미소. 그는 손으로 눈가를 가리며 중얼거렸다. 엄마, 나 이제 사람답게 살게요. 약속할게요. 바깥에서는 봄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소리가 마치 어머니의 대답 같았다. 그래, 그게 효도야. 돈은 사람을 풍요롭게 만들기도 하지만 욕심은 마음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진짜 재산은 남긴 금액이 아니라 남긴 믿음입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남기고 있나요? 믿음을 주고 있나요? 아니면 의심을 남기고 있나요? 상처받고 속았던 사람이라도 끝내는 정의와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진심은 돌아오는데 오래 걸릴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 한켠을 울렸다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정의의 이야기를 이어갈 따뜻한 힘이 됩니다.